안녕하세요. 오늘 개미농업 로봇 중에서 이제 개미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둬서 이제 발표를 진행하게 된 2학년 11반 23번 홍현수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 기본적인 개미에 대한 상식부터 이제 말씀드리면요. 이제 개미의 몸은 이제 크게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나눠지고요. 개미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사회적 동물인데 개미의 이제 사계급은 이제 크게 여왕개미, 수개미, 일개미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이 여왕개미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 비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날개가 필요를 하고, 보통 결혼 비행 전에는 이제 공주개미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하네요. 이제 수개미는 여왕개미의 염색체수가 2N개라고 하면 이제 수개미의 염색체수가 N개 이렇게 되기도 된다고 하고, 왜냐면 이게 미수정란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수개미도 역시 결혼 비행, 결혼할 때 이제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날개가 필요를 하고, 그리고 보통 여왕개미랑 이제 수개미가 교미를 하면은 이제 수개미는 보통 죽는 그런 과정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개미는 안개미긴 하지만 여왕개미에 비해서는 이제 몹시 많이 왜소하고, 여왕개미로부터 이제 멀리 떨어지게 되면 일개미들도 이제 알을 낳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제 개미의 이제 생물학적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이제 개미는 첫 번째 특징은 힘이 세다라는 거예요. 옆에 보이시는 이 사진이 이제 가이하는 개미 한 마리가 이제 자신의 몸무게 5,000배에 달하는 이제 동전을 이제 올린 모습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개미가 이렇게 무거운 것까지 들을 수 있냐라고 하면은, 그렇게 힘이 센 이유는 이제 일개미가 이제 날개가 사라지면서 이제 날 때 사용하는 이런 근육이 이제 다리 등의 이제 근육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여기 보이시는 사진을 보시면요.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여왕개미, 오른쪽에 있는 게 일개미입니다. 여왕개미 같은 경우는 저기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날는 거와 관련된 그런 근육이고요. 그런데 이제 일개미는 이제 나는 거와 관련된 이제 근육이 없고, 그 대신에 이제 빨간색 부분이 이제 목, 그리고 파란색 부분이 등, 다리 이런 부분에 이제 근육이 많이 발달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개미의 생물학적 특징은 이제 경로 탐색인데요. 이제 개미는 이제 비교적 이제 간단한 감각기와 이제 신경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로 탐색 기술이 이제 굉장히 뛰어나다고 해요. 그 이유가 이제 버섯 본체 때문인데, 버섯 본체는 이제 말 그대로 버섯처럼 생긴 뇌다 해가지고 이제 버섯 본체라고 하고, 버섯 본체는 이제 후각뿐만 아니라 굉장히 학습 능력에도 이제 관여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제 버섯 본체를 이제 구성하는 뉴런이 대개 알파 베타, 그리고 알파 다시, 베타 다시, 그리고 감마 뉴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들의 정확한 역할은 아직 불분명하다고 하고요. 이런 버섯 본체 때문에 이제 경로 탐색 능력이 많이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 분야에서 로봇 기술의 발전은 매우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미로부터 영감을 받은 농장 로봇의 기능과 그 잠재력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선 목차로는 뉴로모틱 컴퓨팅에 대해서 알아보고, 컴퓨터 비전, 위치 추적 기술과 생체 모방 기술, 그리고 다양한 농장 로봇의 예시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농장 로봇은 개미처럼 역할을 분담하여 작업을 수행합니다. 각 로봇은 특정 작업을 담당하고 협력을 통해 전체적인 작업 효율성을 높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로봇은 작물 심기를 담당하고, 다른 로봇은 작물 관리나 수확을 담당합니다. 농장 로봇은 효율적인 통신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역할 분담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로봇은 무선 통신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작업 계획을 조율합니다. 이를 통해 로봇들은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며 작업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이는 농장 로봇의 핵심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는 뉴로모틱 컴퓨팅 기술의 결과입니다. 뉴로모틱 컴퓨팅은 인공신경망과 유사한 원리를 사용하여 정보 처리를 수행하는 기술입니다. 뉴로모틱 컴퓨팅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바로 컴퓨터의 판단 아래 필요할 때만 작동하므로 전력 소모가 극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많은 인공신경망 유닛이 연결되어 병렬 처리를 수행하고,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 데이터에서 패턴을 학습하여 실시간으로 의사결정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뉴로모틱 컴퓨팅의 농장 로봇의 기술에 적용된 방법을 살펴보면,
로봇은 센서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작물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작업을 판단합니다. 이때 농장 로봇은 컴퓨터 비전이라고 불리는 기술을 통해 시각 정보를 인식하고 해석합니다. 이는 카메라나 센서를 통해 작물의 이미지를 촬영하고 분석할 때 도움을 주는 기술입니다. 뉴로모틱 컴퓨팅은 복잡한 패턴을 학습하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로봇은 작물의 성장 상태, 병충해 유무 등을 실시간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장 로봇은 더 높은 수준의 작업 자율성과 작업 효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농장 로봇은 위치 추적 기술과 센서 기술을 이용하여 자율주행을 수행합니다. 로봇은 농장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작물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로봇은 효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농부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는 농장 로봇에 적용된 생체 모방 기술의 적용 결과입니다. 생체 모방 기술의 예시로는 도마뱀의 발에서 영감을 얻은 로봇이나 모기의 침에서 영감을 받은 주사기 등이 있습니다. 농장 로봇에는 개미의 뇌 구조에서 영감을 받은 버섯치 구조가 있습니다. 앞서 현수의 발표에서 버섯치 구조의 원리에 대해서 다뤄보았으니 이번에는 버섯치 구조의 로봇의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구팀은 낯선 경로에 따라 이미지를 수집하는 로봇을 제작하고 버섯의 회로 기반 알고리즘을 개발해 농장 로봇에 적용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로봇은 울퉁불퉁하고 지능이 많은 초목이 우거진 들판에 까다로운 경로를 찾는 경우에도 기존의 위치 추적 기술인 GPS보다 더 높은 정밀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기치유 콘크리트 헬콘에 대해 발표할 1학년 양유진, 김태희입니다. 자기치유 콘크리트 기술의 원리, 효과, 한계의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박테리아를 이용한 자기치유 콘크리트의 원리입니다. 자기치유 콘크리트란 무엇일까요? 이름에서 직관적으로 알려주고 있듯이 콘크리트에 발생한 균열을 보수작업 없이 스스로 치유하는 콘크리트입니다. 자기치유 콘크리트는 건조 수축, 노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콘크리트의 균열 발생, 그리고 이로 인한 콘크리트 내부 철근의 부식, 누수, 내구성 저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등장했습니다. 자기치유 콘크리트는 사용하는 소재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기계 혼합 재료를 활용하는 자기치유 콘크리트, 두 번째는 박테리아를 활용한 자기치유 콘크리트, 세 번째는 고분자를 활용한 자기치유 콘크리트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박테리아를 활용한 자기치유 콘크리트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테리아를 이용한 자기치유 콘크리트는 박테리아에 의한 생체 광물 형성 작용을 이용해 균열을 스스로 치유합니다. 박테리아의 호흡 등 대사작용 과정에서 세포 외부에 침적되는 탄산칼슘이 치유의 핵심 소재인데요. 이 사진에서 A, B, C는 박테리아가 유기화합물인 우레아를 분해하며 탄산칼슘을 생성하는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사진 D는 탄산칼슘을 생성한 박테리아의 세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산칼슘을 생성할 수 있고 또 콘크리트 내부에서 생존이 가능한 박테리아와 영양소를 콘크리트 배합에 첨가한 후 나중에 균열이 발생하면 박테리아가 그 틈으로 들어가 탄산칼슘을 만드는 활동을 하고 또 균열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동면에 들어가는 과정을 반복하며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자기치유 콘크리트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치유 콘크리트는 사회기반 시설과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의 급격한 증가를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혁신 기술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연간 유지보수 및 수리에 드는 비용이 전체 건축산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30에서 50%에 달하는데요. 자기치유가 가능한 구조물은 균열의 탐지 및 보수에 드는 시간과 인건비를 아껴줍니다. 특히 지하 전력구, 하수관, 해양 구조물, 원자력 발전소 등과 같이 접근이 쉽지 않은 곳에 설치된 구조물에 적용할 경우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마지막으로 박테리아를 이용한 자기치유 콘크리트의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콘크리트의 보수 작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생물이 활성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시멘트는 염기, 즉 알칼리성 환경이기 때문에 미생물의 활성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구조물 균열 시 미생물에서 광물 형성이 이루어지더라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균열 부위의 치유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콘크리트 자체의 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박테리아의 생존율을 높여주는 경제적인 담체가 추가적으로 필요한데요. 담체는 콘크리트라는 혹독한 환경에서 박테리아를 보호하고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물질로 담체가 개발이 되어야 더 안정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세포 생물의 생체 모터 구조, 원리 및 운동의 물리적 해석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최근 의료용이나 산업용으로 사용될 마이크로 및 나노 로봇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체내를 이동하며 외과 수술과 치료 및 약물 투약 등을 수행하는 의료용 미세 로봇의 경우 체내에서 효율적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미세 로봇의 운동은 자연계의 원생 생물을 응용한 생체 모방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 탐구에서는 생명과학과 물리를 융합하여 대장균과 같은 작은 미생물이 갖고 있는 생체 모터의 작동 원리 및 물리적 특성을 탐구하였습니다. 먼저 마이크로 및 나노 로봇에서 활용될 수 있는 단세포 생물의 운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생물학에서 단세포 생물의 운동 방법은 위족 운동, 선모 운동, 편모 운동으로 나뉩니다. 위족 운동은 아메바처럼 원형질이 유동성의 졸 상태와 반유동성의 겔 상태를 오가며 변화하면서 돌기 모양의 위족을 만들어 그것을 이용하여 미끄러지듯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편모 운동과 선모 운동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편모란 5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크기를 가지는 미생물의 운동기관입니다. 원핵 생물이나 진핵 생물에서 발견되며 ATP가 공급되어 미세 소관을 들어 올림으로써 활주 운동이 발생하고 그 이상의 활주 운동을 위해 넥신이 미세 소관을 잡아당기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편모는 세포 표면에 돌출되어 있어 프로펠러와 같은 회전을 함으로써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선모 운동은 집신벌레와 같은 원생 생물이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진동성 운동으로 선모의 수직으로 왕복 운동이 일어나는데 선모가 일어설 때 물을 치는 힘에 의해 추진력이 생겨 앞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편모는 세포 표면에 적은 수로 존재하는 반면 선모는 길이가 짧고 수가 많습니다. 그림 2는 생체 모터와 전기 모터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전기 모터와 생체 모터를 비교했을 때 축, 고정자, 베어링 등 부품의 소재만 다를 뿐 형태와 구조가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편모 운동과 선모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생체 모터의 에너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터는 세포막에 박혀있는 분자 기계로 볼 수 있습니다. 세포막의 안과 바깥에는 전해질 액체들이 존재하며 또한 ATP를 가수 분해하여 얻은 에너지를 이용해 수소이온, 즉 양성자를 세포막을 통과하여 세포 바깥으로 이동시키는 펌프 단백질이 존재합니다. 이 펌프에 의해 세포막 바깥의 수소이온 농도가 안쪽의 수소이온 농도보다 높은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어서 이때 수소이온이 농도가 높은 바깥쪽에서 농도가 낮은 안쪽으로 확산되려는 경향을 가집니다. 또 바깥쪽의 전위가 안쪽보다 높아서 세포막을 가로지르는 전기장이 수소이온의 확산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힘을 작용합니다. 모터의 운동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에너지원은 이러한 수소이온의 흐름입니다. 앞서 언급한 단세포 생물의 운동 방식은 독특한 물리적 특성들을 보입니다. 첫 번째, 수중에서 수영하던 동작을 멈추고도 관성에 의해 얼마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나 물고기와 달리 단세포 생물들은 추진 동작을 멈추면 그 즉시 제자리에 정지합니다. 즉, 관성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기적인 추진 동작을 시간의 역순으로 되돌려보면 원래의 동작과 역순의 동작은 서로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예를 들어 대장균은 나선형 모양의 편모를 특정 방향으로 회전시키면서 전진하는데 시계 방향의 회전과 반시계 방향의 회전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단세포 생물의 운동이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을 갖는 이유는 마이크로미터 단위에 불과한 그 크기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같은 수중 환경이라도 사람처럼 크기가 큰 다세포 동물들에게는 물의 점성에 의한 효과가 크게 작용하지 않지만 단세포 생물들에게는 점성에 의한 저항력이 크게 작용합니다.
유체의 정성에 의한 저항력과 함께 또 다른 외부 힘 F를 받고 있는 질량이 m인 물체의 경우를 뉴턴의 운동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A는 물체의 가속도, V는 물체의 속도, 마이너스 VV는 물체의 속도에 비례하면서 이동 방향과는 반대로 작용하고 있는 저항력을 나타냅니다. 만약 단세포 생물처럼 질량이 매우 작아서 물체의 관성을 무시할 수 있는 경우라면 질량을 포함하는 좌변이 우변의 두 항에 비해 훨씬 작으므로 MA 함을 삭제할 수 있고 앞의 식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세포 생물의 수중 운동의 첫 번째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추진 동작이 멈추면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물, 즉 유체로부터 받는 힘 F가 0이 되므로 생물이 즉시 정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추진 동작의 주기가 t인 생물이 주기의 절반인 0에서 2t 동안 수행한 동작을 나머지 반주기인 2분의 t에서 t 동안에는 반대 순서로 수행한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처음 반주기 동안 외부의 유체로부터 받은 힘을 ft라고 한다면 나머지 반주기 동안 추진 동작을 역순으로 수행했을 때 유체로부터 받은 힘은 마이너스 ft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를 시간 힘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운동 방정식인 F는 BV에서 속도와 힘은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시간 T와 속도 V를 곱한 값인 변이와 같으며 두 부분의 모양이 같아서 넓이가 같습니다. 따라서 0부터 2분의 t까지와 2분의 t부터 t까지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는 물체는 반주기 동안 전진한 거리만큼 나머지 반주기 동안 후진하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탐구를 통해 단세포 생물의 운동과 이러한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미생물의 생체 모터의 작동 원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이크로 및 나노 로봇이 체내에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연구가 계속되어 왔는데요. 그 해답을 미생물의 생체 모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생체 모터를 모방한 기술을 실제로 구현한다면 나노 로봇을 이용한 바이러스 및 암 표적 치료 연구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체 모터를 이용한 나노 로봇이 체내에서 목표 지점까지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어하는 부분은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나노 로봇의 제어 방법에 대해서 탐구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윤입니다. 저는 물총새의 부리 구조를 통해 본 신칸센 열차의 유체 역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칸센은 일본 고속철도 체계이자 세계 최초의 고속철도 체계입니다. 신칸센 열차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터널을 통과할 때 나는 소음 때문에 주변 민가에 피해를 준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철도회사는 열차의 모양을 물총새 부리의 형상을 딱 해주었습니다. 그럼 기존 신칸센 열차의 문제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앞서 언급한 터널을 통과할 때 나는 굉음입니다. 이 현상은 열차가 터널을 통과할 때 좁은 공간에 공기가 압축되어 압력이 높아지고 이러한 공기 저항 때문에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터널을 통과할 때의 감속입니다. 열차가 터널을 통과할 때 압력과 마찰에 의한 공기 저항이 커져 속도가 느려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고속열차의 구조와 공기 저항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물체가 유체 내에서 운동을 할 때 받는 저항력을 항력이라고 합니다. 기차가 고속으로 달리되 공기를 뚫고 달리며 공기는 그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해 운동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유체의 저항을 항력이라고 합니다. 유체 저항에서 항력은 아래의 공식과 같은 관계를 갖는데요. F는 항력, C는 공기 저항 계수, P는 유체의 밀도, B는 유체에 대한 물체의 상대 속도, A는 물체의 단면적을 의미합니다. 공기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많지만 대표적으로 공기 저항 계수의 크기에 따라 공기 저항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기 저항은 압력 항력과 마찰 항력으로 나뉩니다. 공기 저항 계수는 물체의 형상에 의해 달라지는데 압력 항력은 물체의 수직으로, 마찰 항력은 전단 응력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물체의 모양이 수평 방향으로 얇아지면
압력 항력은 줄어들지만 물체의 표면과 유체의 점성으로 인한 마찰 항력은 증가합니다. 반면 수평 방향으로 두꺼워지면 압력 항력이 커지고 마찰 항력이 작아집니다. 이 둘의 증가경은 반대이기 때문에 그 사이의 항력의 최소화 지점을 찾는 것이 효율적인 기체를 디자인하는 데 중요합니다. 물총새는 사냥하기 위해 물에 진입할 때 부리의 모양 덕분에 수면에 파동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부리의 끝부터 새의 머리까지 지름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모양을 가졌는데 이는 물과 접촉할 때의 정을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부리는 물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물을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기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에 적절하였고 부리는 오목한 마름모의 형태로 항력을 최소화할 수 있어 이를 모방하여 신칸센 열차의 머리가 구성되었습니다. 점점 지름이 증가하는 형식의 전도부는 유체역학적으로 기차 앞부분에 가해지는 기압을 줄일 수 있었으며 터널 출구에서 발생하는 소음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기 저항을 30% 줄여 15% 적은 정력으로 10% 더 빨리 운행하도록 열차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신칸센 열차는 자연적으로 검증된 유체 저항이 적은 형태를 따옴으로써 보다 간편하게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열차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만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명공학과에 대해 발표할 11012 반윤아입니다. 생명과학과 생명공학에는 다소 차이점이 있습니다. 생명공학은 쉽게 말해 생명활동의 기본 원리를 중점으로 배웁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미생물, 식물 등등 모든 생명활동의 기본 원리를 연구합니다. 생명공학은 바이오 엔지니어링으로 공학, 즉 엔지니어링이란 인력, 재료, 기획 따위를 일정한 생산 목적에 따라 유기적인 체계로 구성하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생명활동의 기본 원리를 이용해 이를 인류에게 유용한 방향으로 목적에 따라 다른 방법들을 연구합니다. 대학교 생명공학과에 진학하면 배우게 되는 내용도 생명과학과는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명활동의 기본 원리를 이용해 어떠한 약을 개발했다고 하면 그 약의 품질을 분석하는 내용을 배우는 분석과학, 그리고 그 약을 효율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이론을 배우는 생물공정공학 등은 생명과학에서는 배우지 않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생명공학과 관련 대학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에는 연계전공 공학 바이오에 진학할 수 있고 고려대학교에는 생명공학부에 진학할 수 있으며 연세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생명공학과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건국대학교의 생명공학과, 성균관대학교의 생명공학부 등 많은 학교에서 생명공학에 관한 학과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역량들을 키워야 할까요?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 생명과학을 가장 좋아하고 자신 있는 과목이라고 해서 생명공학에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이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생명과학을 잘해야 진학 후 전공 지식을 배울 때 더욱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바이오 분야는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바이오 분야로 진출하게 된다면 영어를 수시로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강의와 강의 자료 모두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역량은 영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논문 내용도 모두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해서 연구원이 되더라도 영어는 꼭 필수적인 역량이야. 생명공학과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동식물, 미생물 등의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생명체 활동의 기본 현상과 원리를 밝혀내고 이것을 공학적 시스템을 접목하여 유용하게 응용하는 것을 배우는 학과로 이론과 실험을 통한 생명공학 기술과 응용력의 증진을 목표로 하고 생명공학 기술의 핵심 역할을 맡을 과학자 양성을 위한 학과입니다. 생명공학과의 특징입니다. 생명공학부의 학부과정은 생명현상과 관련된 기초적인 사실과 개념을 심도 있게 교육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류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많은 과학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학적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수 과목은 생화학, 화학생물학, 물리화학, 일반 물리학, 일반 생물학, 일반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유기화학, 생명공학, 수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명공학과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생명공학은 의약품 개발, 식품 생산, 바이오 에너지 등과 같은 다양한 응용 분야가 존재합니다. 생명공학과의 이수 과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명공학은 융합적인 학문입니다. 생명공학은 생물학, 수학, 화학, 공학 등의 다양한 학문 분야의 지식을 융합합니다. 다만 일부 생명공학 기술은 유전자 조작, 생명체 조작 등과 같은 윤리적 문제를 동반합니다. 따라서 연구가 윤리적 규범과 안전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진행됩니다. 생명공학의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치료법, 신소재, 생산기술 등을 개발함으로써 의학, 환경, 농업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졸업 후의 진로입니다. 생명공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생명공학, 생명과학 관련 대학원 또는 의치약학 전문 대학원에 진학하게 됩니다. 만약 학계 분야에 진출한다면 교수가 되거나 생명공학연구소, 보건환경연구소, 의학 관련 연구소, 기타 기업체 연구소에 취업하여 연구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 및 산업체의 경우 의약, 환경, 식품 등의 제조 및 판매와 회사 바이오, 제약 및 생명공학 회사 등에 취업할 수 있으며 정부 공공기관, 법조계의 경우에는 변리사, 변호사, 농업, 환경, 산림, 보건직 공무원 및 공사 등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연구재단 등 여러 생명과학 관련 공공기관이 존재합니다.